안녕하세요. 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초기 스타트업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IR 자료 작성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초기 스타트업,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그 스타트업들을 이제 발굴하고 이제 투자 심사하고, 그리고 투자 집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투자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기본 베이스 같은 경우가 어떤 미디어 아트나 문화 예술과 관련된 부분을 하면서 이제 IT 쪽을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박사학위를 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그 과거에 제가 했었던 것들이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지금 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했었던 업무들이 일단은 어떤 현대 테크놀로지를 분석을 하는 업무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 업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테크놀로지의 어떤 철학적이고 미학적인 부분들을 좀 이제 탐색하고, 어떤 근간이 될 수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생각, 욕망,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는 업무들을 했었는데, 그 업무들은 그 업무대로 하고, 이제 스타트업계에 제가 들어와서 이제 스타트업 쪽 관련해서 인큐베이팅 센터도 운영을 하면서 한 해에 많은 스타트업들을 만나보고 멘토링도 하고 심사도 하고 하면서 만나보니까 과거에 제가 했었던 업무가 완전히 동떨어진 것들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창업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지금 최신 트렌드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근간에 어떤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지금 제가 잡아드리고, 그것들이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제가 옆에서 많은 것들을 서포트와 백업 업무들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연관이 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요새 저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투자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사고방식이 있어야 되고, 어떤 저희만의 어떤 투자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창업팀을 만나서 상호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이 준비를 하게 되실 텐데, 이 투자 생태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투자 IR을 작성을 하는 것, 그리고 IR 할 때 창업자가 놓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초기 투자 생태계와 이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모두 마음속에 창업을 하신 분들은 어떤 유니콘이 돼야지 라는 생각들을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되게 유수의 이런 되게 유명한 회사들은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그 유니콘의 타이틀을 겪게 되셨을까요? 방법은 우리가 투자 스타트업,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그 정의 자체는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하지 않는, 투자를 외면하는 그 스타트업, 그 기업은 사실은 스타트업이라고 정의를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밸류를 높이면서 어떤 투자를 통해서 대규모의 어떤 성장성을 갖고 스케일업을 하는 스타트업은 어떤 이 여정 중에, 창업 여정 중에 스타트업과 함께 공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와 창업가는 함께 하는 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굉장히 몇 조 단위의 이렇게 몸값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죽음의 계곡이라는 것을 시드머니 투자를 통해서 시리즈 A, B, C, D, E 해서 이제 IPO 상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타트업 투자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을, 스타트업 파이낸싱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창업하시는 분들이 내 창업 아이템에 몰두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 회사 경영도 해야 되고 투자도 받아야 되고 막 하루하루 해야 될 일도 많고 쳐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은 내 업무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또 큰 그림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씩 작은 성공을 하면서 큰 성공을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 전체적인 투자 사이클을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계시는 지금 이 현재 상태에서는 시드 투자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제가 오늘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충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를 여쭤보니까 한 두세 개 팀 정도 창업을 이렇게 좀 엑시트를 해보신 분 빼고 대부분은 지금 IR 자료를 한 번도 작성을 해보신 적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말씀드리는 이 생태계 중에 어디에 와 있을까요? 이 시드 캐피탈을 받기 그 전 단계에 지금 여러분은 여기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들을 다 통해서 힘든 여정들을 다 겪고 지나가면은 이제 그 VC 투자들을 받게 되고, VC 투자에 이제 B 시리즈 A, B 그 이후로 넘어가면은 메자닌 단계가 있고, 그리고 P 단계가 있고 이러면서 그 어느 순간은 이제 IPO를 하는, 상장을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럼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퍼블릭 마켓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 주식을 주고 팔듯이 우리가 충분히 모바일로도 어느 증권 해갖고 주식을 쉽게 사고 팔 수 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중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그 시장이 되면서 그 기업들은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을 하는 건데, 그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계별 스펙트럼을 좀 제가 아까 이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단계별 스펙트럼을 좀 그려봤어요. 아마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앞에 주황색 부분에 있는 그 Education for Beginner라고 하는 지금 비기너 단계에 많이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은 그렇다라고 들었어요. 이때는 이렇게 단체 교육도 들으시고, 단체 집합 멘토링도 받으시고, 1대1 멘토링도 받으시고, 고객 개발도 하시고, 고객들에 대한 정량적 수치를 알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해보시고, 인터뷰도 해서 FGI도 해보시고,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양하게 아이디어도 탐색해보고, 그 단계에 여러분은 지금 계시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때 아이템을 찾으셨어요? 아이템을 찾으셨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J커브에 시작되는, 여기 보면은 X축과 Y축의 0 부분에 되어 있는 크리에이트 부분으로 시작을 하면은, 이 단계가 바로 그 아이디어를 찾고 이제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법인 사업자를 내시는 그 순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를 미리 아이템을 발굴하기 전에는 가급적 법인을 내시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린 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늦지 않습니다. 고객 개발이 충분히 되어 있고, 내 그 시장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좀 어느 정도 서 있다고 할 때 법인을 차리셔도 늦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한 그 순간부터 이제 시드 투자라든가 엔젤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분들이 이제 함께 합니다. 예. 이분들은 어떤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스타트업을 발굴하러 다니는 게 거의 스타트업 발굴이 일이기 때문에, 좋은 스타트업이 있으면 당연히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업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시리즈 A, 시리즈 B, C, D 그 이후에 스케일업, 5번에 여기 파란색 부분에 5번에 스케일 기업이 된다면, 스케일업 기업이 된다면, 스케일업 기업이 된다고 하면은 이때는 정말로 대규모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PE 단계라든가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대규모의 자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고, 이때는 비즈니스 모델이 안정이 되어 있겠죠. 그때는 IPO를 준비한다든지 M&A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투자자들도 이제 투자금에 대한 회수 엑시트를 하게 됩니다. 이때 보셨을 때 여러분이 챙겨서 아셔야 되는 것은, 투자자분들이 단순히 이분들도 비즈니스 모델이 투자인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투자업이라고 하는 그 본질과 근본에 맞닿아 있는데, 투자를 앞서서 한 분들에 대한 투자 회수는 그 이후 단계에 대규모의 이게 투자나 밸류가 상승되는 것에 맞춰서 그때 회수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그 시점들이 서로 연결돼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다음 투자가 되지 않으면 앞에 투자도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여기 계신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비기너에 가깝기 때문에 국내의 이제 프로그램들, 교육 프로그램들,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어떤 뭐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그 외에 뭐 시드 팁스, 그리고 뭐 R&D 사업들, 그리고 뭐 창업 경진 대회나 뭐 이런 형태들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심사도 좀 받아보고 IR 피칭도 해보고 이런 학습도 좀 해보고 뭐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네트워킹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겪게 될 겁니다. 사실은 그 국내에서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부지원금, 창업 정부지원금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계곡을 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국가기관들이. 사실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창업 지원을 위해서 예비 창업자부터 시작해갖고 막 지원금을 주는 정책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런 정부 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부작용은 뭐냐, 이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한다면은 죽음의 계곡을 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정부 지원금 자체가 목적이 돼서 사실은 자본주의라고 한다면은 도태돼야 될 기업은 사실 도태되는 게 맞아요. 도태가 되어야 되는데 도태를 되지 못하고 계속 정부 지원금으로 버티는 회사들이 있고 어느 정도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사실 투자자들도 대충 이 사람의 사업 계획서나 IR 자료를 보면은 알겠어요. 얘기를 해보면 이 회사는 정부 지원금이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는 회사구나 라는 느낌이 그냥 대번에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투자도 안 되고 그냥 계속 그렇게 연명만 하다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투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거의 투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어떤 생태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 누구나 다 이제 알 수 있게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 단계별로 투자금 회수라는 것들을 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많은 창업자분들이 내가 창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나는 투자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접근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상대로 생각하시면은,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투자자들도 그 투자업이라는 본질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이고 그게 바로 사업인 거예요. 내가 투자업을 시작해서 창업을 했다 이러면 내가 투자업으로 창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고, 반대로 내가 성장을 하고 우리 회사에 스케일업 되면서 같이 투자자들도 같이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언제쯤 회수를 할까? 혹시 언제쯤 엑시트를 할까? 막 이런 것들을 좀 사실 완전히 막 전혀 모르고 계시는 초기 단계의 창업자분들은 전혀 그것 자체를 생각을 안 하시고 당연히 내가 창업을 했고 아이템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시면은 이게 바로 그 시드, 시리즈 A, B, C, IPO 단계별로 내가 투자금 원금에서 그 이상의 몇 배에 대한 회수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 자료는 그 미국 스탠포드에서 제공한 그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시드 단계는 뭐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만큼 10개를 투자하면은 정말로 하나 두 개만 정말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정말 다 망하거나 폐업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그만큼 위험한 구간이기도 해요, 이 앞단의 시드 단계는. 그리고 시리즈 A는 그래도 시드보다는 그래도 낫고, 하지만 시리즈 A 투자를 받고서도 정말로 망해가는 회사도 정말로 많이 봤어요. 사라지는 회사들. 그리고 시리즈 B 정도가 되면은 IPO의 어떤 IPO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시리즈 B가 들어오지도 않고, 시리즈 B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는 시리즈 A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IPO 때는 어때요? IPO 직전에 프리-IPO 때 투자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안정성은 있겠죠. 그래서 시드 투자 같은 경우는 그 최초 구단, 그 스타트업 사이클에서 가장 최초 구간에 투자하는 비상장 투자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First Believer라고 하는데, 처음 스타트업이 발을 내디딜 때 이분들의 잠재력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마운 분이기도 하고, 그만큼 투자라고 하는 것의 관점으로 보면은 왜 FFF라고 하겠어요? 뭐 프렌드, 뭐 패밀리, 뭐
또 FF가 뭐였죠? 왜 FFF라고 부르겠어요? 정말로 진짜로 이 잠재력 스타트업 투자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의 뭐 10가지, 20가지, 30가지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이 있는 정말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한 가지, 두 가지의 이유를 찾으면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시리즈 A까지는 그게 맞아요. 시리즈 A까지도 사실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스타트업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았는데 이것들은 이제 그 벤처캐피탈의 투자심사위원님이 같이 그걸 발굴하면서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투심 보고서를 쓰고 내부에 설득을 하는 그런 굉장히 고마운 업무를 하는 면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성을 좀 보면은 시드 투자를 하는 그 일들, 저도 처음에 이제 시드 투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막연하고 딜 소싱, 발굴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 어렵고 막막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타트업을 찾아내는 것, 이 엄청나게 1년에 스타트업이 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처음 그 초기 스타트업이 1년에 나오는 회사가 거의 몇천 개 정도가 될 거예요. 몇만 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중에서 어떤 회사를 찾아야 되는지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스타트업을 찾아다니고 돌아다니고 시드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에만 가만히 앉아서 그냥 웹사이트만 찾는다거나 구글링을 한다거나 이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로 발굴하는 것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그 업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게 되고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고 그리고 뭐 줌 미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 집행을 하고 나서 저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투자한 회사가 스타트업의 밸류를 올리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떤 투자를 특히나 시드 투자는 조금 그 지표라든가 심지어 재무제표를 보는 것 자체도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자자의 자신의 생각, 의견, 경험, 철학, 투자 철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분명히 벤처캐피탈도 마찬가지예요. 벤처캐피탈도 펀드를 조성을 할 때 투자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안서에 심지어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전략과 그 전략이 결국에는 철학이 녹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시드 투자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벤처캐피탈의 여러 가지의 투자를 통해서 M&A와 혹은 시리즈 B, C 뭐 이때 단계에 회수를 한다거나 IPO 직전에 회수하는 거는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시드 투자는 많이 해보신 분들은 가능성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투자를 하고 그리고 빠르게 패스트 트랙으로 빠르게 투자 심의를 하는 그런 조직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드 투자의 특성상 아이템도 좋았고 비즈니스 모델도 검증해 보니까 좋았고 마일스톤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의 또 식사라든가 여러 가지 미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을까에 대해서 검증이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한테 의심이 드는 순간 그때는 사실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시리즈 A나 그 이후의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탄다라는 거를 보시면은 조력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실행의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은 창업자분이 자전거를 페달을 이렇게 밟겠죠. 자전거 페달을 밟고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 운전을 하는 사람이 약간 삐그덕대고 페달도 잘 못 맞추고 뭐 자전거도 좀 이상하게 운전을 한다고 해서 옆에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잘 못한다고 해서 너 나와봐 내가 운전할게 해서 대신 자전거를 운전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 그거는 도와주거나 조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온전한 도움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창업 투자도 마찬가지로 이 창업자가 약간 길을 헤맬 수도 있고 시드 투자를 했지만 뭔가 피보팅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을 할 때 투자자가 보기엔 너무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나가세요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어떤 실행을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창업자가 해야 되는 거고, 저희는 계속 옆에서 같이 함께 가이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창업자에 대한 어떤 신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업무라고 할 수 있고, 창업자도 마찬가지고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적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요.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것이 미래에 대해서는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리즈 A 이상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시드 단계 투자에서는 어떤 가능성이 하나만 보이면은 패스트 트랙으로 빠르게 투자를 할 수가 있지만, 시리즈 A 이상 투자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이제 그 투자 심사역을, 창업자분께서는 투자 심사역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고, 투심 보고서 쓸 때도 그 심사역님이 회사까지 오셔서 진짜 뭐 몇 날 며칠을 같이 진짜 보고서를 쓰고 같이 그 비즈니스 전략을 도출하고 마일스톤도 만들고 막 이렇게 작업을 할 텐데, 창업자분은 만나시는 분이 투자심사역이시지만 투자심사역님이 최종적으로 내부에 들어가서 투자심사를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력이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왜냐면은 투자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서 보팅을 통해서 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뭐 그 중에 3분의 1이 반대할 수 있고 3분의 2 이상이 반대할 수가 있고, 혹은 만장일치로 다 투자를 그 결정을 내려야지만 되는 곳이 있고, 이럴 때는 좀 리스크를 낮추려고 만장일치제를 쓰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대기업 CVC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부서에 또 동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IR이라고 하는 그 여기 보시면은 딜소싱이 있고 IR이 있는데, IR 때는 창업자분이 가셔서 발표를 하시지만 그 발표를 한다 하시더라도 그 다음에 또 실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본투심이 있고, 또 이제 심사역님이 내부에서 또 설득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관리팀에서 또 이것저것 또 정량적인 그런 뭐 내용들, 재무라든가 손익분기나 기타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봤는데, 거기서 또 안 될 수가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최소 2개월에서 반년까지 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A를 투자가 바로 들어올 줄 알고 막 투자금이 우리 회사에 거의 남아있지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자본금이라든가 돈이 남아있지가 않는데, 시리즈 투자가 빨리 될 줄 알고 그것만 믿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부분에 굉장히 그 투자 심사 하시는 분도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 어떤 자금 조달에 대해서 좀 표를 좀 짜시고, 우리 회사의 버닝이 어느 정도가 날 것인지 좀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내 담당 심사역님이랑 같이 대화를 하시면서 투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굉장히 이론적으로 J커브를 그리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현실 스타트업 파이낸싱이라고 좀 이거 찾아보면은 죽음의 계곡을 한 번 더 겪을 수가 있으세요. 뭐 예를 들면은 시드 투자를 받고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소진이 다 된 거예요. 그랬는데 시리즈 A는 아직 만나고는 있고 미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선택하겠다는 데는 아직 없고, 뭐가 문제지 우리 회사에? 그리고 특히나 2022년도가 되면은 어때요? 22년도에 지금 투자가 많이 얼어붙었다 이러면서 이제 스케일업 회사들에 대한 투자를 지금 빨리빨리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 됐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으로 봤을 때 굉장히 몇백억 투자를 받은 데들이 막 요새 막 다음 투자 유치가 되게 힘들어지고 뭐 겨울이 왔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들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멘탈을 굉장히 꽉 잡고 계셔야 된다. 대표님이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저는 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대표님이 먼저 불안해서 흔들린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 주변이 누가 더 잘하면은 그 불안이라는 마음은 같이 있는 팀원들이 더 빨리 알아요. 그래서 이런 캐즘이 발생할 경우, 펀드레이징 캐즘이라든가 이게 너무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 시드 투자금도 소진되고 가설 검증도 잘 안 되고 지표가 어느 정도 도출이 돼서 막 올랐다가 그 이상 막 정체되고, 이렇게 해서 막 대표님이 먼저 불안함을 느끼게 되면은 같이 있는 팀원들, 특히 C레벨급의 내가 모셔왔던
정말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우리 회사를 이끌어가는 C레벨급부터 더 회사를 빠르게 나가게 됩니다. 몰락하는 배는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 주요 인물들이에요. 때문에 이러지 않도록 하고 잘 대표님이 멘탈을 잘 붙잡으셔야 되고, 이럴 때 멘토분도 만나고 시드 투자했던 분들을 자주 소통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 밑에 보면 프리시드 단계 지금 이 밑에 파란색 글씨 보이시죠? hope, 비전, promise, potential, 이 네 가지의 희망찬 이 아젠다를 가지고 사실은 시드 투자를 유치를 하신 걸 텐데,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업자랑 투자자 IR 미팅을 제가 이렇게 1년에도 수없이 많은 IR 행사도 나가고 데모데이도 나가고 1대1 IR도 해보고 발표평가라든가 심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막 1년에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을 만나는데, 이때 굉장히 투자자는 동반자를 찾는 과정인데 기싸움을 한다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방어를 한다거나 밀리지 않으려고 막 이러는 창업자분들이 계세요. 막 질의응답을 하고 날 때 이게 질문을 해서 사는 사람은 정말 몰라서 질문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문가는 그 어떤 분야든 간에 2년 이상을 해보시면 전문가가 되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을 정말로 저게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있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방어를 친다거나 이런 거, 아집이 있고 자기 고집이 센 거는 사실은 자신감이 있고 굳은 신념이 있는 거는 되게 중요하지만 아집이 똘똘 뭉쳐있다가 이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표님이 열려있는 수용 능력이나 학습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기존의 산업시장을 혁신한다거나 문제를 바꾸기 위한다거나 세상을 바꾼다거나 이런 시작점으로 비전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스타트업이라고 저는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기존에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학습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때 주변에 멘토분이나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하실 수도 있고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때 되게 귀가 열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귀가 얇은 거랑은 달라요. 귀가 얇다고 하는 거는 그냥 남이 한 얘기를 그냥 비판, 그런 의식 없이 바로 받아들여서 해보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어떤 대표자, 창업자가 스스로 내재화를 시켜서 검증도 해보고 찾아보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다시 덧붙여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굉장히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창업자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 특성을 보면 주도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자신만의 세계가 분명한 분들이 대부분, 제가 많은 창업자를 만나봤지만 심지어 1인 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도 그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창업의 길을 가시는 거거든요. 직장을 때려치고 조직을 때려치고 그런 분들이 창업을 하는 건데, 많은 창업자분들을 만났지만 어떤 대표님들은 스스로 객관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도 있어요. 그냥 그 상태는 그냥 단순히 욕망이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열망의 막 그 소용돌이에 갇혀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거기에 몰두를 해서 시간을 굉장히 낭비한다거나, 그리고 자신의 그릇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람들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거나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국 창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대한 그 위대한 기업이 되어가는 여정은 결국에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네, 사람이 만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어떻게 내가 이게 바로 결국에는 인간에 대한 경영이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경영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대표님, 창업자만의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투자자의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최고 경영자, 바로 CEO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투자자가 성공을 한다고 하는데, 반대로 창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립하셔야 되고 그 뜻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사도 마찬가지고, 최고 경영자의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뭐 예를 들면은 수없이 많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벤처 캐피탈이나 투자사의 경우에서 투자를 굉장히 뭐 10년 년 많이 하신 그런 투자 VC 분이랑도 얘기를 해보아도 생겼다가 없어지는 벤처 캐피탈도 굉장히 많은데, 이때 뭐 CEO가 투자의 모든 결정을 본인이 다 결정을 한다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떠오르는 젊은 투자 심사역의 어떤 트렌드를 막 볼 수 있는 젊은 심사역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뭐 다 떠나게 된다거나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들은 이야기지만. 근데 그거는 창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창업은 결국에는 그 최고 경영자의 어떤 생각, 비전,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투자사의 제가 철학적 근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반대로 모든 창업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그 투자사의 철학적 근간은, 창업자분께서도 투자자를 만나실 때, 특히나 시드 단계나 시리즈 A 단계 투자 때도 투자를 잘 받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투자했던 투자사랑 뭐 불화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다음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만 준다고 그냥 덥석덥석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투자사의 생각은 어떻지? 철학적 근간은 어떻지? 비전은 어떻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창업가의 입장에서는 맨날 여쭤보는 질문이, 어떻게 해야 좋은 인재를 데려올까요? 어떻게 좋은 사람들을 데려올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드리면, 비전을 좀 세우라라고 누구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 창업 업무를 해야 되고, 왜 이 일에 대한 본질을 꿰뚫어야 되는 것에 대한 why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 누구나 납득 가능한 공통의 why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셔야 되고, 좋은 인재도 찾으셔야 되고, 이게 투자사도 마찬가지로 그걸 가지고 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창업자와 투자사가 어떤 정신적인 그 철학적인 생각들이라든가 이런 납득 가능한 비전에 대한 공유가 마지막에는 되어야 돼.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리는 뭐 BM도 보고 수익 모델도 보고 팀빌딩에 대해서도 보고 하지만, 결론에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은 CEO의 어떤 생각, 비전,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공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면은 이제 투자 IR 작성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당연히 높은 수익성을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리스크가 낮은 것을 찾게 됩니다. 리스크는 뭐 그 창업자의 부도덕한 면이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행정적 규제나 법적 규제로 인해서 못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위험들을 위험도는 낮추고 수익은 높이 가져갈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질문 아젠다들이, 이게 지금 1번의 빅 프로블럼, 2번의 빅 마켓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1번과 2번은 굉장히 연관이 깊다고 생각을 하고, 이 1번과 2번에 대한 검증이 끝나면 결국엔 마지막은 이 팀이 강력한 것인지에 대한 사람에 대한 검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젠다를 왜 투자하시는 분들은 공략을 하는지에 대해서 창업자분이 정말로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IR을 작성을 하는 그 목차예요. 이거는 전체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번부터 9번까지가 되고, 이 1번 그 전에는 표지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표지가 있는데, 이거를 보통 그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하거든요.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IR 자료의 표지가 제외된 요 항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IR 자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IR 피칭이라든가 미팅을 할 때 보통 10분이 넘지를 않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 7분 정도가 넘어가면 지루해져요.
그래서 많은 IR 피칭 데모데이라든가 이런 무대에서도 5분에서 7분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고 깊은 이야기는 1대1 미팅을 하라고 명함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1대1 미팅에 대한 요청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내가 피칭이 뭔가 어필을 하지, 피칭에서 내가 뭔가 어필을 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오프닝 슬라이드라고 해서 이제 그 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때 그 회사 이름이나 대표이사 연락처, 뭐 이메일 같은 걸 안 쓰고 IR 자료를 막 보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가능하면 회사 이름도 좀 써주시고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써주시고 우리 회사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문제 상황인데요. 이 장표도 막 4, 5장, 6장, 7장 막 이렇게 길게 막 서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굉장히 들을 때 굉장히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데, 고객이 현재 어떠한 문제에 처해 있고 그 문제의 크기는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을 아주 명쾌한 언어, 그리고 수치로 나올 수 있는 몇 %다, 뭐 이런 수치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넣어서 설득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막 장표를 길게 늘려서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하셔야 되는 거는 듣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타겟 고객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해결 방안인데, 문제점이 정의가 됐다고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아이디어나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뭐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영상으로 보여주셔야 되고,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장표도 제가 봤을 때는 2장 이상 넘어가면은 3장 이상 넘어가면 진짜 길게 봐서 되게 이해가 더 안 가게 돼요. 그걸 쪼개서 설명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한눈에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사실은 내가 움직여서 시장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솔루션 부분이 그냥 단순히 그냥 가설일 가능성이 있어요. 상상에 그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초기 고객 반응 이야기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은 사실 저도 IR을 만나서 미팅을 따로 IR 미팅을 하기가 조금, 진짜 아이디어가 좋지 않은 이상 만나서 대면 미팅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더라고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요즘에 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창업진흥원의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MVP를 제작할 수 있는 몇백만 원 지원금이라든가, 특히 대학생 같은 경우는 뭐 창업 동아리 통해서 뭐 MVP를 통한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 500만 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그 돈을 태워서 MVP를 제작도 해보고 구동도 해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타겟 고객들이 많이 더 다니는 그룹이라든가 그 경로를 찾아서 온라인으로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을 발견하는 거고 고객을 발견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초기 고객 반응의 이 장표는 그 내용이 되게 유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1개월부터 뭐 4개월, 5개월 이렇게 끊어갖고 짧은 시간에 타임라인을 두시고, 실제로 뭐 어느 뭐 해당 지역의 몇 곳에서만 내가 돌려봤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몇 명이 사용을 했고, 사용률은 어느 정도고, 그리고 심지어 리텐션율은 이 정도고, 그걸 통해서 매출이 조금 났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매출이 나왔고, 뭐 고객 리뷰는 이렇게 나왔고, 회원도 받았는데 회원 수는 이렇게 됐고 하는 그런 그들만의 특징, 패턴,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 흐름, 뭐 이런 것들을 내가 파악을 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테스트를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아이디어나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 고객을 찾아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실행력이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3번의 초기 고객 반응은 그 누구도 몰랐던 시장, 그게 고객인지도 몰랐는데 내가 발견을 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때는 초기 고객이기 때문에 굉장히 니치한 작은 그 수준의 고객한테 테스트를 해본 건데, 그 다음 단계에는 이것이 스케일업이 됐을 때는 시장 크기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또 끌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IR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 창업 교육을 받게 되시면은 탐샘 수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사님들이 많이 설명을 하실 텐데, 이거는 사실 투자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탐은 전체 시장, 유효 시장, 뭐 타겟 시장, 수익 시장인데, 아마 시리즈 A 정도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 쏨 정도를 우리가 장악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장악을 했다라는 그런 지표들을 보여주셔서 시리즈 A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이 쏨, 그 타겟 시장만 우리가 점령을 했다, 장악을 했다, 그냥 거기서 끝난다. 그렇게 되면 매출액이라든가 우리의 성장이 둔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 시장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전체 시장으로는 언제 정도에 넘어갈 수 있는지를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아이템마다 좀 상이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바이오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이러한 아이템은 사실은 그런 사람의 인체 몸과 관련되어 있는 아이템이기도 하고, 뭐 굉장히 그 대박 아니면 쪽박을 치는 그런 분야,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것이 뭐 임상실험과 뭐 1상, 2상, 3상 임상실험이 쭉 정말 성공을 해나가서 신약을 성공하는 그 비율은 굉장히 낮지만, 그때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리고 뭐 인증이라든가 국가기관에서의 어떤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게 되면은 그냥 바로 일반 그 전체 시장으로, 탐샘섬에서 탐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뭐 2022년도에는 바이오의 상장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뭐 상장을 할 때도 뭐 마지막 최종 투자자들이 뭐 1조 가치에 들어왔는데 상장할 때 뭐 5천억이나 7천억으로 다운그레이드가 돼서 상장이 됐다, 뭐 바이오 상장을 좀 지연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오 투자가 전체 그 스타트업 투자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제 생각에는 정말로 전체 시장을 다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예, 글로벌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그래서 투자자들이 자꾸 대규모 투자 자금을 집행을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구나라는 거고, IT 플랫폼도 마찬가지거든요. IT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은 창업자분들이 툭하면은 내 사업 아이템은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막상 사업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실 플랫폼이 아닌데 자꾸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계세요. 예를 들면 기업의 ERP 시스템인데 ERP 시스템이라고 하면 약간의 베타성을 갖고 있는 그 아이템인데 플랫폼이라고 자꾸 명칭을 쓰세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컨텐츠를, 우리가 제작한 컨텐츠를 그냥 거기다 올리려고 우리가 플랫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IT 플랫폼들, 크게 잘된 플랫폼들 보시면 그 플레이어들을, 선수들을 내 그 시장 안에, 내가 만든 그 판 안에 그 판을 만들어서 그 플레이어들이 그 안에서 컨텐츠도 올리고 놀고, 뭐 물건도 팔고 판매도 하고, 뭐 강의도 올리고, 뭐 심지어 동영상도 올리고 하는 유튜브, 예를 들면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을 보세요. 유튜브가 직접 컨텐츠를 올리는 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엔 미미하고, 전 세계의 플레이어들이 그 안에서 뛰어놀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것이 정말 안 되면 사라지기도 하지만, 사라지는 게 더 대부분이지만, 굉장히 성공하게 되면 전체 시장을 다시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대규모의 자금이 계속 수혈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경쟁사 분석으로 넘어가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큰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큰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 분석으로 가면 이렇게 표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경쟁사 뭐 A, B, C를 다 하나하나 우리가 낱낱이 풀어 써서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도출해야 되는 것은 우리 회사만의 차별 우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두 줄로 정리를 해서
그것을 아이할 때 설명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보시면 우리가 항목을 만드셔야 되겠죠. 어떤 가격 우위가 있고 성능 우위가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분석을 해서 우위에 대해서 차별성을 잘 말씀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수익 모델인데요.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의 흐름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어야 되고, 시리즈 B 정도 받게 되면은 사실은 그 우리의 회사의 그 BM, 우리가 얘기하는 수익 모델이 루틴하게 워킹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시리즈 B 정도가 됐을 때. 그래서 시드 단계와 시리즈 A 단계에서는 B 정도가 됐을 때 규모가 되고 스케일업이 됐을 때 수익 모델은 이렇게 워킹할 것이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해서 보여주시는 장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봤을 때 우리가 돈을 버는 구조에 대해서 돈을 받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단어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뭐 구독요금, 수수료 몇 %, 판매료, 뭐 이런 계약금, 뭐 이런 것들을 텍스트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 모델을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인 사업 모델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남대문 시장 가서 굉장히 그 100원짜리 화장품을 구매를 했어요. 100원짜리를 사서 1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제가 상인한테 100원에 사고, 그 당연히 이 그림으로 화살표로 그릴 수 있지 않나요? 물건을 받고 100원을 주고, 그리고 그거를 또 나는 웹사이트에 올려서 고객에게 물건을 주고 1000원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나의 마진은 900원이 돼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또 빠지는 것까지 뭐 광고료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인건비 빠지고 못 빼고 해갖고 나한테 맞는 정말 순수 마진이 1000원을 벌었지만 거기서 빼니까 한 몇백 원이 남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원초적이고 굉장히 1차원적인 사업 모델에도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하시는 플랫폼 모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더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모델이라든가 뭐 이런 구조라든가 뭐 예를 들면 되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우리는 B2G로 시작할 겁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과 입찰을 통해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뭐 회원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B2G 모델로 시작을 해서 B2B로 대기업과의 계약을 통해서 이것을 B2B와 B2G와 B2B를 동시다발적으로 돌리고 나서 거기서 들어오는 것들을 B2C로 다시 조금씩 개발을 좀 해서 B2G와 B2B에서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기반으로 B2C로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델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모델을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보여주셔야 될 이유가 있으세요. B2B 모델, B2C가 그 두 개가 연관되어 있고 서로 논리성을 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여기에는 지금 유료 무료로 되어 있는데 이게 B2G, B2B, 뭐 B2C 뭐 이런 식으로 그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잘 이렇게 해서 수익 모델이라든가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자들이나 뭐 초기 투자자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엑셀러레이터나 시드 투자자 그리고 시리즈 A 단계도 마찬가지인데 팀 멤버의 구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 분들은 사실은 중요한 C레벨급이라든가 그 팀원분들에 대한 그 심층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하고 회사에서 몇 날 며칠 나오셔서 투신 보고서를 같이 작성을 하고 계시기도 하는데, 이때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에 걸맞는 그 팀 멤버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경험도 얼마나 충분하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뒤에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되게 봅니다. 이 사진을 봤을 때 IR 자료에서 이제 그 있는 사진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되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고 막 애니메이션 막 따다가 이렇게 사진을 넣기도 하시는데, 그냥 내 얼굴 사진이 잘 나와 있는, 아니면은 그 팀원들이랑 같이 뭐 사진을 좀 이렇게 찍으셔서 사진도 좀 넣으시고 각각 업무 포지션
해당 경력. 해당 경력이라고 하면 전혀 관련 없는 경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창업 아이템에 관련되어 있는 경력들, 이런 것들을 좀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일스톤들, 내용들을 좀 써주는, 이거 내가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은 향후 우리의 성장 그래프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로드맵을 잘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금 사용처 내용도 좀 뭐 우리가 필요한 거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리셔도 되고 표로 그리셔도 되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마케팅 얼마, 그리고 개발비 얼마, 인건비가 뭐 CTO를 우리가 채용을 해서 이만큼이 들어가는데 그 필요한 자금을 좀 계산을 하셔서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챕터를 남기고 있는데요. 이제 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 잘 보내셨나요? 일단 세 번째 챕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강의를 이렇게 중요한 엑기스만 얘기를 해서 좀 빠르게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IR 할 때 창업자가 놓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IR 자료 작성하는 그 9개의 챕터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대로 갖고 와서 제가 수없이 많은 창업자분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놓치는 것 같다, 혹은 이런 부분이 좀 바뀌셔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 이때 그 고객의 문제에 대해서 설득을 하시잖아요. 그때 너무 니치하게 타겟군을 뭐 이렇게 포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객이 너무 넓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좀 이번 처음 그 챕터에서 별로 그렇게 매력을 별로 어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창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20대 대학생이에요. 자취를 하고 있는. 근데 내가 경험한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나랑 똑같은 처해 있는 20대에 자취를 하고 있는 대학생의 어떤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도 20대에 자취하고 있는 대학생의 이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겠다. 근데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뭐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은 그 대학생이 감당하기에 되게 어려운 구독요금을 쓴다든지, 뭐 물건을 되게 비싸게 사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뭔가 그 고객이 사실은 되게 돈이 없는 고객인데 되게 힘들게 살고 있고 공부하느라 바쁜 20대 그 타겟인데 조금 너무 좀 니치하게 잡는 거 아닐까요? 혹은 그 타겟 고객층에 대한 어떤 경제력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걸까요? 막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1번의 그 고객의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나서 그 공감이 됐다 그러면 1번에서 설득이 되면, 두 번째는 이제 그 솔루션에 대해서 또 좀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1번의 고객의 문제에서 공감이 확 갔는데 두 번째 이제 솔루션에서 뭔가 설득이 좀 덜 된다거나, 그 문제는 공감이 가는데 솔루션 방법이 좀 뭔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내지는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조금 애매한 그 설득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해결 방안이 솔루션 부분에서의 우리의 그 비즈니스의 최종 형태가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근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설명을 5분이든 10분이든 설명을 했는데 들은 사람들이 다시 비즈니스 최종 형태가 뭔지 그려지지가 않는다고 되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플랫폼 모바일 앱을 지금 개발하신다는 이야기죠. 뭐 이렇게 다시 되묻는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설명한 거를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실 때 듣는 사람들이 한 고등학생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그 질의응답이나 1대1 미팅에서 좀 더 뎁스 있는 깊은 얘기들을 나누게 되는데 5분이나 한 7분 정도 되는 IR 때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끌어내려서 이제 좀 이렇게 범용적으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면은 우리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IT 플랫폼인데 그 플랫폼이 어떤 모듈화가 되어서 그 모듈이 A, B, C, D로 넘어가는 모듈의 어떤 뭐 순서 구조를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구동 순서가 사실은 그게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 IT에 대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모르는 사람들이 듣게 되면은 그것을 오히려 동영상으로 좀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준다든지 혹은 이렇게 마치 알고리즘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보여주시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키포인트는 들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초기 고객 반응인데 그 창업자가 생각하는 그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책상이나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에 어떤 MVP만 내놓았더니 그것이 어떤 지표로 나오고 있고 어떤 유의미한 수치들의 패턴을 이루어서 이것들이 좀 시장을 형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어떤 실마리를 찾아서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심도 있는 비즈니스 모델 검증을 위한 투자금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시각화하고 실질적인 데이터 추이를 알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것들을 대표님이 제가 많은 창업분들을 만나서 IR 미팅을 해보아도 뭐 MVP도 해봤고요. 저희 개발을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어플도 만드시고 해갖고 보여주시고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안 알려주시는 분들을 10명 만나면은 거의 진짜 50% 이상은 얘기를 안 해주세요. 왜 결과를 말씀을 안 하실까? 개발했다는 거에 방점을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걸 운영을 해보셨으면 그 운영 결과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야기를 하면 그제서야 그냥 구두로 그냥 뭐 몇 명 정도가 사용을 했습니다까지 그냥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될 때는 사실 그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우리가 초기 시장을 못 찾았구나 고객을 못 찾았구나 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잘 나가는 VC 심사위 6인이 얘기하는 스타트업 투자를 할 때 이것을 본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발견을 하고 거기에 있는 기사를 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대표가 시장을 증명을 해내야 된다. 그래서 10조 원짜리 시장이면 왜 그 정도의 규모가 나온지에 대해서 숫자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시장에 대한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어디까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단순히 기사를 찾아서 뭐 복붙한다거나 뭐 어느 대기업에서 나온 그런 보고서만 읽고 시장을 대해서 다 안다 라고 자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시고 직접 뭐라도 실험 테스트를 해보시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그거를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재 고객 수가 몇 명이고 어느 정도의 침투율을 갖고 10조 원이라는 그 숫자에 조달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대표님들은 정말 24시간 잠자는 시간 다 포함해서 계속 그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분들이 창업자분들이기 때문에 그 고민에 대한 인사이트와 통찰력이 깊은 분 그리고 실행해 본 분들은 정말로 어떤 질문이든지 술술술 막힘없이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사 분석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비즈니스랑 연관성이 없는데 연관성을 자꾸 만들어서 막 붙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이버, 뭐 카카오 같은 대기업이랑 우리랑 뭐 경쟁사다 막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뭐 국내에 없다고 하면 해외 글로벌 기업을 찾으셔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뭐 혹은 세계 최초라는 막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막 그러면서 막 기밀이라고 막 비밀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리 그 세계 최초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 최초다 하더라도 발명가는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전에 투자했었던 기업이 그 세계 최초의 그 아이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회사인데, 근데 그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거는 논문이 있었어요. 세계 최초로 그 사업을 사업화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이디어는 있어서 그것을 연구했었던 학자도 있었고 발명같이 이렇게 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아직은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화를 하지 못하신 분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이 사업화에 대한 어떤 물꼬를 트면은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를 진행을 했었던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자사가 있고 경쟁사 A, B, C가 있는데 그 자사에 대한 표시를 자꾸 뒤에다 놓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것은 경쟁사를 비교 분석해서 우리만의 어떤 그 경쟁 차별 우위성을 어필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경쟁사를 더 어필하듯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중심이 돼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아젠다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모델은 비즈니스 모델 지금 이렇게 그려주시는 것이 루틴이 검증이 된다는 것은 시리즈 A까지도 투자 유치가 가능해진다는 것이고요. 단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 장표에서 자꾸 직접적인 수익화가 되지 않는 파트너사들을 막 줄줄이 다 붙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이 파트너사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고객사가 되면은 돈을 벌어다 주면은 그게 고객이 되는 건데, 이것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막 쓰셔서 막 되게 정신없는 장표가 아니라 명확하게 구독료인지 수수료인지 광고료인지 판매료인지 뭐 등등 위탁비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텍스트로 써주세요. 그리고 팀빌딩을 설명을 할 때 업무 포지션이 그 창업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창업 아이템과 그 연관성이 있는 강력한 경력을 여기다 기재하시는 게 좋아요. 뭐 심지어 뭐 고등학교, 대학교 학벌까지 쭉 쓰시는데,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스카이 출신이고 뭐 이런 경우에 내가 학벌이 되게 유의미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 학벌을 어필하시는 게 맞죠. 근데 굳이 제가 학벌이 안 좋은데 학력을 써야 되나요? 막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것보다 내가 그 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이전에 창업을 해보았는데 뭐 연쇄 창업자라든가 그 전에 내가 엑시트를 해본 경험이 있다거나 뭐 M&A를 해봤다거나, M&A의 가격이 인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 M&A를 어쨌든 성사를 시켜봤다라는 그 강한 자신감, 경험, 그리고 내가 CEO로 있고 CTO, CSO 이렇게 있는 그 주요 C레벨급의 그 인력들이 이전 창업에서 시너지를 갖고 되게 유의미한 결과, 뭐 엑시트를 해보았다, 상업을 성공시켜봤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은 그 내용을 오히려 써주세요. 되게 중요한 정보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들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일스톤 같은 경우는 투자자 입장에서 언제 엑시트를 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 예측이랑도 맞아요. 그리고 대표자의 향후의 그릇 크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장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케일 확장을 통해서 우리가 IPO는 어떻게 할 것이며, 시리즈 A는 인때쯤이 필요하고 B, 그리고 글로벌 진출, 매출액 향상, 그리고 뭐 이런 뭐 KPI, 주요 KPI, 뭐 MAU, DAU, 뭐 실은 뭐 리텐션 비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KPI도 써주시면 좋고,
그리고 시나리오 자체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IPO와 M&A라고 하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두 가지의 그 시나리오로 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와주는 그 역할도 해주시면 돼요. 이 마일스톤 좌표를 쓰시면서.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보다 많은 초기 단계의 그 창업자분들이 간과하고 계세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고 서비스를 런칭하는 게 더 중요하고 지금 당장 산재에 있는 일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쳐내기 바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창업자분들이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를 내서 빠르게 움직이는 성공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 두 가지를 대표님이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셜 부분인데 내가 필요한 자금을 좀 계산을 해서 나는 지금 6억이 필요하다, 5억이 필요하다. 이거를 계산을 좀 하셔서 버닝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시리즈 A 단계가 길면은 거의 반년 정도까지 그 투심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역이 물어봅니다. 혹시 저희가 투자 집행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대표님 그때까지 혹시 계속 버틸 수 있는 자금력이나 통장에 있는 잔고는 어느 정도인가요? 라는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만약에 창업자분께서 거의 없다고 지금 투자받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지경이다. 투자금이 거의 다 우리 지금 자본금이나 우리 통장 잔고가 거의 다 소진돼 가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은 진행을 한 어차피 투자심사역 분이 투자심사를 내부에서 설득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관리부서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자금이 너무 없다라고 말씀 주시면 상당히 그 심사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만 너무나 100% 믿지 마시고 어느 정도 자금 조달에 대한 뭐 대출이나 정부 지원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장 잔고는 넉넉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필요한 투자금을 또 조달을 하시면서 이렇게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밸류 같은 거는 이제 투자자들이랑 협상 가능하게 대화를 통해서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시드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투자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시리즈 B 이상 정도 되면은 주주명부에 있는 투자자들이 서로 모르는 존재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시드 단계나 뭐 시리즈 A 단계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10억 밸류에 1억 조달을 하면은 사실 그게 10%나 되기 때문에 룸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투자자와 궁합이 맞는 것인지 어떤 엑셀러레이터 분들과 함께 했을 때 시너지가 날 것 같은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창업자분들도 보시면서 어떤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많은 양의 챕터를 하나, 두 개, 세 개 챕터로 제가 빠른 시간으로 진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한번 좀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좀 생각나시는 질의응답이 있으시면은 좀 이렇게 질문 채팅창으로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랫폼에 관련된 정의가 확 다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 강의 때는 IR에서 중요 포인트를 BM의 논리적 사고력을 강조하셨는데 이번에는 창의력인 BM을 말씀하셔서 그 BM을 설명하실 때는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대표님.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얘기했는 이 수익 모델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BM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나 지금 이 앞단에 고객을 정의를 했고 우리가 찾아내는 부분 그리고 이 고객을 찾아내는 과정에서의 우리가 사실 이 IR 장표 한 장으로 보여지지만 창업자분이 하셔야 되는 그 밑단의 작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객의 정의가 맞는 것인가? 이 가설이 맞는 것인가? 그러려고 하면은 시장에 있는 그 잠재 고객들을 찾아 나서야 되기도 하고 실제로는 이제 막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뭘 해야 될까요? 인터뷰 FGI도 하셔야 되고 이러면서 그 가설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 솔루션 단계에서는
이때 되게 많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아이디에이션을 창의적으로 하고 이 창의적으로 도출된 그 솔루션이 실제로 시장에 맞는 것인지를 테스트하는 2단계부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네, 2단계부터는. 그리고 이때는 굉장히 여기 그 붉은 표로 그래프로 시각화하고 데이터를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이때부터는 사실은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보게 되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맞느냐, 진짜로 이것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이 데이터를 왜곡되지 않은 시각으로 그 구글 아널리틱스라든가 이런 걸로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온라인으로 해서 돌려보시고 볼 때 데이터를 너무 창의적인 그 사고방식으로 보셔서 왜곡된 형태로 막 편향된 걸로 막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그 추이를 보시고 논리적으로 반응하시고, 그리고 시장 크기를 굉장히 그 수학적으로 산출을 하셔야 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스윙 모델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창의성과 그 논리성을 두 개를 다 가지고 하셔야 되고, 같이 일하시는 그 창업 멤버분들이 그런 분을 좀 많이 봐주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각각의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CTO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당연히 개발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가끔 이제 마케팅이랑 CMO나 CSO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또 상상을 많이 하세요. 그런 것들을 이제 대표자가, CEO가 중재를 하시면서 방향성을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표들을 찍으시면서 항해를 하시는 항해사라고 보시면 되죠. 네, 대답이 잘 되셨을까요? 네, 명확하게 이해되셨다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